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초저출생 시대의 양육 부담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맞벌이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고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른 기대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양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늘봄교육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진수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죠. 늘봄학교 제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아직 제도에 좀 낯설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늘봄학교가 무엇인지, 왜 추진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은 0.78명이고요. 내년 2025년에는 합계 출생률이 0.65명으로 낮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이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돌보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정책이 늘봄학교입니다. 현재 육아 시스템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종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학생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면 수업이 끝나거든요. 이 시기에 부모님들께서 육아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경력 단절되는 사례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 늘봄학교입니다.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틀어 칭하는 브랜드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돌봄교실, 방과 후 프로그램 외에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예, 전면 도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단계별로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도입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올해 1학기에는 강원도 내 초등학교 중에서 84개교를 늘봄학교로 지정하여 먼저 운영을 하였고요. 2학기부터는 강원도 내 343개 공립초등학교와 8개의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모두 늘봄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총 351교가 되는데요. 1학기에 운영된 84개 학교의 초 1학년 학생 수는 6,643명 정도 였고요. 그중에서 83%인 5,500여 명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2학기에 운영되는 343개 학교의 초 1학년 학생 수 9,175명이 대상인데요. 조사한 바로는 약 86%인 7,9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는 오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갑자기 오후 1시에서 2시에 수업이 끝나버리고 바로 여기서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을 모두가 했던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그동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교실 또는 방과 후 학교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대기 수요가 초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1만 명 가까이 된 적도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대기 수요가 초과했던 지역들을 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학교로 치자면 과대학교, 과밀학교 학급 중심으로 이렇게 대기 수요가 좀 있었고요. 늘봄학교가 그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라는 그 목적이나 추진을 봤을 때 사실 이전에도 대기 수요가 없었던 지역에서는 전일제로 사실 4시까지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예, 놀범 공백을 경험했거나 경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학기에 시범 운영했었던 이 늘봄 학교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범 운영 성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늘봄 학교인 84개교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시간,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총 918분의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모든 문항에서 만족과 매우 만족 등 긍정의 답변이 80%를 넘었습니다. 사실 2시간 더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2시간 더 머물고 3시 전후로 하교를 하면 소위 학원 뺑뺑이라는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경이면 고학년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끝나는 시간과 맞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함께 하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점이 만족도를 높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미 6월 중순에 보도 자료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행정기관 입장을 한번 들어봤고요. 늘봄학교를 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1학기 현장의 또 교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늘봄학교 정책을 도입하면서 교육부에서도 과도기적 혼란을 이해해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학기를 돌아보면 그 과도기적 혼란을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겪지 않았나 싶고, 그 현장에서 나왔던 평가들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였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하나의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준비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할 일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학교가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적인 여유를 갖추고 난 뒤에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늘봄학교 정책을 봤을 때는 도입 일정을 먼저 정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좀 무조건 좀 시작하라라는 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무리해 가면서 학교에서 이걸 좀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 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공간이나 이 업무, 행정 업무를 둘러싼 문제들이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교조에서 진행한 2학기 설문을 좀 보면 사실은 급박하게 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걸 시행할 것이 전면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 여건 차이들을 좀 고려해서 좀 학교 현장에 좀 인력 공간, 업무를 둘러싼 이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 나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졸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된 감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예, 조용히 말씀해 주셨지만 졸속, 준비가 좀 불충분했었다, 혼란스러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2학기 늘봄학교 확대를 앞두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상했었던 결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학기에 우선 실시되었던 84개교 학교가 사이즈가 좀 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84개교의 학생 수가 워낙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2학기까지 포함을 하면 인원수 상으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의 비율로 비교를 하자면 1학기에는 82.7%가 참여를 했고요. 2학기에는 85.8%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학기에 확대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전교생 200명 이하로 이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돌봄 교실로 오후까지 다 돌봐주고 있는 학교였고요. 돌봄 대기 학생도 거의 없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가 되고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올해 1학년 학부모들이 내년에 2학년 학부모들이 되시면 참여율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누구나 원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비용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식사도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네. 올해는 1학년, 내년부터는 1, 2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면 누구나 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 2시간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강좌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고요. 1학기에는 54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고 2학기에는 110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돌봄교실도 늘봄교실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이 됩니다. 늘봄교실은 학교에 따라 4시 반 또는 5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늘봄교실과 맞춤형 교실은 온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점심과 간식도 제공이 됩니다만 방과 후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로 수익자 부담이에요. 늘봄교실, 방과 후 프로그램, 또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모두 방학 중에도 쭉 이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단 방학 중에 제공되는 점심 식사의 경우에는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제공 방법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강원도에서는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이 운영하는 학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고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프로그램으로 예컨대 예체능 관련된 활동, 기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방과 후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정규 수업 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성장 지원, 문화예술,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및 기초 기본학력 신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원하는 학생만 유료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는 무료 수강권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수요를 다 받지 못하고 대기자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늘봄 프로그램으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설이 됨으로써 강좌 수가 늘어났고 1학년에 한해서는 대기자 수요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늘봄 학교에서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합하여서 늘봄 프로그램이라고 칭하는데요. 운영 방식은 거의 같고요. 늘봄 프로그램의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악기를 배우거나 음악, 미술, 또 운동, 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도 있고요. 쿠킹, 공예, 바둑, 한자, 컴퓨터, 원예, 블럭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로봇과학, 코딩, 3D, 드론 등 디지털 관련된 프로그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셨던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이거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학년 학생의 발달 수준을 보면요.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배우고 올라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적합하도록 놀이 중심,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면 구성을 합니다. 물론 수요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을 합니다. 시간은 1학년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의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2시간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무료라 함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봄 교실에 가고 싶어도 입국 기준이나 인원 제한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까 지부장님께서 현장은 확실히 과도기고 좀 혼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장 1학년생 대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돌봐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부족한 공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 돌봄을 위한 전용 교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교실과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 공간입니까? 네, 그 일반 교실은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기에 교과목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책상, 의자, 그리고 그 교육활동에 필요한 집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1, 2학년,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돌봄 전용 교실을 보면 아이들이 즐겁고 친숙하게 그 시간 동안 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바닥 생활을 하고 낮은 탁자들 그리고 푹신푹신한 소파나 아니면 쿠션들도 있고요. 학생들이 즐겁고 친숙하게 그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교구들이나 간식들이 비치되어 있는 돌봄 전용 교실입니다. 지금 들으셨듯이 일반 교실하고 돌봄 전용 교실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돌봄을 확대해 나갈 텐데 지금 돌봄 전용 교실을 보면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 일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돌봄 전용 교실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늘봄 프로그램을 돌봄 교실 중심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일반 교실, 책상과 의자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일반 교실을 돌봄 전용 교실로 쓰는데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1학년만 보더라도 사실 1학년 교실도 교육 과정에 바른 자세로 앉기,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글씨 쓰기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있듯이 책상과 의자에 앉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패널이나 바닥 온도를 까는 사업들을 좀 하고는 있지만 초등 1학년 교실에서도 쉬는 시간, 놀이 시간에만 주로 바닥에서 생활을 하지 교육 활동은 이 책상 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실을 다 돌봄 교실처럼 만드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일반 교실을 돌봄 교실로 사실 활용을 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 수업이나 이 공간에서 준하는 활동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문제들은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용 교실 비율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전용 교실에 이렇게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하게 되면은 일반 교실 활용과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먼저 늘봄 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늘봄 교실은 오후 늘봄 교실은 100% 전용 교실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연계형 늘봄 교실이라고 하여서 연계형 늘봄 교실은 전용 교실도 있고요. 그 외에 특별실이나 도서관 같은 곳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늘봄 교실은 일반 교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도 아직은 남아 있어요. 한 4.6% 정도. 강원도에서 보면 30실 정도가 일반 1학년 교실을 늘봄 교실로 사용하는 곳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 늘봄 교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밖 공간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더자람 늘봄센터, 또 화천초등학교 부지에 화천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요. 강릉에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한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에는 운정마을이 있고요. 양양에는 다함께 돌봄터, 그리고 그 밖에 지자체들도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늘봄 교실보다는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이거든요.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공간은 전용 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3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과학실, 도서실, 또 전담실, 다목적실, 체육관 등 다양한 그 특별실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1학년 교실을 이 초일 맞춤형 교실로 겸용하는 비율이 18.3%가 됩니다. 근데 이 1학년 교실, 저도 초등교사지만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 교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실을 내어준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등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용 공간이지 교사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학년 담임 교사들이 교실을 아이들에게 내어줄 때 수업 연구나 교재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교사 연구실을 구축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 겸용교실 환경 개선비로 28억 6천만 원, 교사 연구실 구축비로 6억 8천만 원, 그리고 비품 및 물품 구입비로 6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서 170개 교실이 아동 친화적 교실로 리모델링 되었고요. 152개 교사 연구실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동 친화적 교실이라 함은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도를 깔거나 또는 뭐 소파를 두거나 여러 뭐 한쪽 편에 매트를 깔거나 하는 식의 아이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좀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겨울방학 중에도 환경 개선비로 아동 친화적 교실 12실 정도, 그리고 교사 연구실 4실 정도를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모듈러 교사도 임대 또는 구입을 하여서 필요한 학교에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어떻게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 전용 돌봄 교실 확충돼야 되고 시설 면에서 뭔가 더 건립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초등에서 아까 초등에서 교실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초등에서 교실이라고 하면 교사의 업무를 보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근데 이 교실을 돌봄으로 쓰게 된다라면 그 업무와 교육 활동과 저는 돌봄 세 가지에 다 지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사실 맨 처음에 우려했었던 것은 크게 별도로 업무 공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을 내주고 다른 공간을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좀 우려했었는데요. 아까 연구실 구축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사연구실 구축 4,000곳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000곳에 전면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4,000곳에 구축을 한다고 하면 한 준비가 한 66%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연구실 구축이라는 사업이 이미 학교에 마련된 공간이지 어떤 새롭게 구성하는 업무 공간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초등에서의 교사연구실을 보면요. 학년별 그런 수업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학습 자료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돼서 사실 교사들의 업무를 보기에는 좀 열악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년 연구실 공간 크기도 크지 않고 이번에 정교조가 진행한 설문을 보면 따로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심한 경우에는 복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교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 제일 걱정인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교실을 돌봄 공간이라고 썼을 때 교실이라는 공간에 그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딱딱한 의자와 책상 요 형태로 좀 진행되는 게 안타깝고, 교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학생들을 이 학교라는 이 교실이라는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데요. 교실이라는 공간은 사실 수업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지 중심의 좀 프로그램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돌봄의 목적이 좀 즐겁고 편안하게 그 공간에서 머무르는 것인데 공간에 의해 프로그램이 규정됐을 때 학생들에게는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교사들이 우려하는 게 좀 있고, 초등에서 특성상 교실에 수업 결과물들을 교실에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교실 공간 전체를 좀 재배치해서 교육활동의 융합형 수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수업을 준비하려면 노트북을 주고 별도의 업무 공간에 가서 업무를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것이고요. 교사들이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교실에 머무는 이유는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고 구상을 해서 이 교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다 고민하고 그런 세팅까지 이루어지는데, 일반 교실을 내주고 교사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른 공간에 가서 업무를 했을 때는 그런 다음날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도 좀 체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실을 교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기엔 충분한 교육 활동을 위한 준비와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역시 인기가 있는 과목은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추첨식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이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요. 팀장님,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방과후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은 경우에
대기자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설이 되면서 1학년에 한해서는 대기자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고 그 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치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도록 우수 강사를 채용을 합니다. 강사 채용이 완료되면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맞춤형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없이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받아주고 무료로 운영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빼면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다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이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에서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또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혹시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실제 배치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먼저 늘봄학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는 기존 돌봄교실을 담당하던 초등 돌봄 전담사라는 인력이 있었고요. 또 방과 후 업무를 담당하던 방과 후 전담사라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존 인력 479명을 늘봄학교 전담사로 직종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10명을 신규 채용하여서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1일자로요. 이 늘봄학교 전담사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든 직종이고요. 방과 후 돌봄 업무를 기존의 교사들이 맡고 방과 후 부장, 돌봄 부장이 맡았던 업무까지 다 이제는 늘봄학교 전담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80명이 1학기에 이어서 2학기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은 총 671명 정도가 되고요. 평균으로 보면 학교당 2명 정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봄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현재 9개 시군 113개 교회에 575명의 어르신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늘봄학교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1학년 아이들을 늘봄 프로그램 교실로 인솔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을 듣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1대1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내에서 보조 강사로 아이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력으로 프로그램 강사가 있습니다. 1학기에는 542개의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 487명, 내부 강사 55명이 활동을 해주셨고 2학기에는 1103개의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가 890명, 그리고 내부 강사가 87명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실 예정인데요. 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위해서 저희는 인력풀을 제공해 드리고 또 지역청 늘봄 지원센터에서 일괄 선발해서 학교로 배치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교육기부나 관공서 와의 협약을 통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우수 강사를 배치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생기면 결국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교사 입장에서 업무가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대답에 앞서서 왜 교사의 행정 업무가 경감되어야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로 수업이나 수업 준비, 수업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어려움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사가 수업과 수업 준비 이외에 행정 업무를 하는 시간들을 보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정규 교육과정 수업 시수는 줄어들었는데 행정 업무 시간은 늘었습니다. 2022년 통계를 봤을 때 초등에서 교사들이 일주일에 7.23시간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통계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는 전 더 하고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23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를 해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주당 1.5시간, 영국은 주당 2시간, 뭐 독일이나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인데요. OECD 국가에서 교사가 행정 업무하는 시간이 한국이 월등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하루에 그 7.23시간을 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교사가 수업과 수업 연구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라고 단순히 봤을 때 저학년은 2시 정도의 수업이 교육활동이 끝나고 고학년은 3시 전후로 3시 정도에 끝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는 행정 업무를 교사들이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수업 준비나 수업 연구는 그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수업 준비할 시간보다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얘기여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업 준비를 우리가 잘 하려면 행정 업무가 경감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가 지금 발표하기로는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전국적으로 9,000명, 학교당 1.4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기존에도 돌봄 전담사, 그다음에 방과후 전담사, 그다음에 그 업무를 하는 교사 이렇게 큰 학교에서는 3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작은 학교에서는 전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사들이 이 3인분의 일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합치고 확대하는 것이 늘봄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 전담할 인력은 적어도 2명에서 3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1.4명 배치했다라는 것은 필요한 인력의 절반 정도가 충원이 되었다라는 거고 맨 처음 교육부가 발표했을 때는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서 배제하고 해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을 얘기는 행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하듯이 1학기 때도 교사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 2학기에는 이관 중인데 아직 이관되지 않았거나 이관 중인 데를 봤을 때 사실 가장 큰 어려움들은 강사 채용, 그다음에 인력 관리, 그리고 돌봄과 방과후 학교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 이런 문제인데요. 그 강사 채용하는 과정, 인력 관리를 하는 걸 보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유형의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우리 지역에 있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학부모들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아서 학부모들 수요조사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는데 한 번 했을 때 그 강사가 우리 지역에 있지 않아서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우리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 강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재공고 내고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의 어려움들도 학교에 계속 있었고요. 그 강사가 중도에 그만두었을 때 그걸 다시 채용하는 문제, 그리고 그만두었을 때 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좀 내부 강사로 투입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고 1학기에는 사실은 늘본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좀 투입되는 사례들이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돌봄이라는 게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겼을 때 그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좀 교사들이 많이 지고 있는 부담입니다. 예,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교사들을 이 늘봄학교 업무와 좀 분리할 방법 혹시 있을까요? 이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정책이 만들어질 때 5가지 대전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초 1, 2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셋째, 초 3에서 6학년까지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넷째,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 5째,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한다.
요거까지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이제 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봄 교실, 늘봄 프로그램 이 모든 운영을 포함한 늘봄 학교의 행정 운영 업무를 전담해 줄 인력으로 늘봄 학교 전담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학교더라도 한 학교에 한 명 이상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교사들은 더 이상 늘봄 업무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 2025년 2월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늘봄학교 전담사와 교사가 협업을 하여서 순조롭게 업무를 인계 인수하실 수 있도록 교사의 협조가 꼭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늘봄학교의 모든 업무를 늘봄학교 전담사가 도맡아 하게 될 거고요. 추후 2025년 3월 1일자로 늘봄 지원 실장이 배치될 예정인데요. 교사뿐 아니라 일부 학교의 교감 선생님들도 늘봄 업무로부터 좀 분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네. 늘봄 학교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늘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본적인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늘봄 학교는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저출생의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봄 학교는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시간 기관 돌봄을 보장하는 건데요. 저출생의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맘카페를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혹은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육아휴직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그런데 회사의 여건상 휴직이 쉽지 않아서 고민하는 글들과 질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시기에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애착관계나 이런 돌봄들이 사실 가정 내 돌봄이 보장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시간 기관 돌봄을 하는 이 정책들이 저출생이나 어떤 돌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늘봄 학교가 학교에 부과되는 행정 업무를 줄인다고 앞으로도 볼 수 없고 안정적인 돌봄을 그리고 공간과 재정을 확보하는 데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진행하는데도 학교의 공간과 인력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2학년 그리고 6학년까지 늘어났을 때 사실 이 인력 문제, 공간 문제, 예산 문제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늘봄학교 형태로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 질 높은 돌봄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학교 안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돌봄 기관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지자체 이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늘봄학교는 저출생의 궁극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우리가 찬찬히 만약에 준비했었더라 할지라도 이 늘봄학교 제도는 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늘봄학교 운영이 돌봄 공백에 전전긍긍했던 학부모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데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절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입니다. 1학년 교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겸용교실의 경우에 아동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실을 내어주는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연구 공간을 좀 더 깔끔하게
구축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조차 어려운 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듈러 교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서 설치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및 강사입니다. 체육 분야, 문화예술 분야, 또 사회정서 분야, 또 창의과학, 기후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1월에 늘봄 허브라는 사이트가 이제 개통이 될 텐데요. 그걸 통해서 그 인력풀이거든요. 그래서 그 늘봄 허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방산림청이나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 농업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그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도내 대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들도 있어요. 이런 기관들과 계속 연계해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학교에서 강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 문제인데요. 올해 배치된 늘봄학교 전담사가 제 역할을 잘 해주셔야 이게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수하고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배치될 늘봄 지원실장 채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청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인력을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케어를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부모님들이 경력 단절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면 지금 먼저 공립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좀 더 질 높은 늘봄학교가 되려면 지역사회와 어른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늘봄학교 전담사, 교사 등 그 교직원들의 관심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자체,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조합과 단체들, 또 구성원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봄학교가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애써주신 교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학교를 믿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 잘 운영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원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이 전혀 없었던 곳이 22곳, 신입생이 1명인 초등학교가 19곳이었다고 합니다. 학생 수 급감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겼던 이 아이 돌봄을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